안녕하세요. 파워비뇨학과 한주전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 치료입니다. 제가 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 치료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하부 요로 증상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하부 요로 증상은 원인과 관계없이 환자가 호소하는 배뇨 증상입니다. 소변의 저장과 배출 과정에서 관련되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통칭하는데요. 비뇨기과적 원인과 비뇨기과 외적 원인에 의해서 유발됩니다. 비뇨기과 원인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고 과민성 방광, 방광결석, 방광염 등 여러 비뇨기과적 질환에 의해서 이 하부 요로 증상이 나타나고요. 비뇨기과 외적인 원인에 파킨슨병이라든지 치매, 뇌혈관 질환, 당뇨, 우려성 신부전, 만성 신부전증 등 여러 가지 그 노인성 만성 질환에 의해서 이 하부 요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 노화에 따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노화 자체만으로도 하부 요로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부 요로 증상의 유발 요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립선 비대증, 물리적으로 오줌이 나가는 방광 출구가 폐색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하부 요로 증상을 유발하는 비뇨기과적인 진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화, 심혈관 질환, 야간 단뇨, 신경계 질환,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병, 척추 손상 질환 등 여러 가지 신경계 질환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호르몬의 변화, 그 다음에 방광염이라든지 방광결석 등의 다른 비뇨기과적인 질환이 방광과 요도에 영향을 미쳐서 하부 요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부 요로 증상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인 이 전립선 비대증은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 전립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전립선의 이 내부의 이행대라는 부분, 그 다음에 바깥쪽에 말추대라는 부분이 이렇게 동시에 커지면서 전립선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 또 방광 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서 방광 출구 폐색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방광의 변화도 오고 자, 물리적으로 출구가 막히면서 방광이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부 요로 증상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하부 요로 증상의 유발인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하부 요로 증상을 유발하는 데는 나이, 당뇨, 고혈압, 비만, 남성 호르몬의 감소 등 노화에 의해서 진행되는 만성 질환이 다 포함되어 있고 하부 요로 증상 감소인자에는 운동, 금주, 금연, 건강한 식단 등 몸을 관리하고 즐겁게 살고 이렇게 신체를 관리하면은 이런 하부 요로 증상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전립선 비대증과 하부 요로 증상에 흔히 동반되는 만성 질환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기능장애, 사정장애, 고혈압, 고지혈증, 소화기 질환, 관절염, 심장병, 당뇨병,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알러지, 만성 통증 등 안 좋은 것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몸을 관리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럼 하부 요로 증상의 종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부 요로 증상의 첫 번째 저장 증상입니다. 저장 증상은 방광 내에 소변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자주 보거나 급하게 보는 경우 나타나는 이런 증상입니다. 두 번째, 배뇨 증상입니다.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고 힘을 줘서 보거나 약하게 보는 것을 얘기하고 또 소변을 보려고 그러면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참이 지난 다음에 소변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배뇨 증상이고요. 배뇨 증상은 배뇨가 끝난 다음에 딱 끝나야 되는데 잔뇨감이 있다거나 똑똑똑똑 떨어진 다음에 똑똑똑똑 떨어지는 그런 배뇨가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을 얘기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좀 다시 구분해서 좀 설명드리면 저장 증상은 자, 소변을 자주 보는 비뇨. 소변을 좀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 막 이렇게 너무 급하죠. 네, 그런 급방뇨. 소변을 결국은 못 참고 속옷에 찌르끔 지려버리는 급박 요실급. 자, 밤에 소변 때문에 안 일어나야 되는데
자, 밤에 이제 조용히 방광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방광 소변 마렵고 자주 보게 되고 자다가 일어나게 되는 야간뇨가 있고요. 자, 배뇨 증상. 오줌이 굵게 나올수록 좋은데 오줌이 가늘게 나오는 세뇨. 오줌이 나오다가 뚝 끊어졌다가 또 나오고 아니면 저항성이 있는 것처럼 막 잘 나갔다가 막 이렇게 흐름이 와류가 생기는 반전뇨. 그 다음에 소변을 보려면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소변이 잘 시작이 안 되는 지연뇨가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뒤에 누가 서 계시면 소변을 못 보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배뇨 증상이고요. 배뇨 후 증상은 소변을 다 봤으면 말끔하게 시원해야 되는데 아랫배가 묵직하고 소변도 남은 것 같은 잔뇨가, 소변을 다 보고 바지를 올렸는데 그때 뚝뚝뚝뚝 떨어져서 속옷에 다리에 이게 쭉 흐릅니다. 네, 까무라치는 증상이죠. 네, 이런 것들을 배뇨 후 점정이라고 합니다. 하부 요로 증상의 유병률을 보면요, 남성 중에는 53.7%, 여성 중에서 68.9%가 하부 요로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저장 증상이 배뇨 증상보다 더 우세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저장 증상이 배뇨 증상보다 우세한 이유는 뭐 당연하죠. 네, 배뇨는 뭐 하루에 뭐 많이 봐도 뭐 8번 뭐 이 정도, 8번 이하로 사람들이 소변을 보는데, 자, 방광에 소변이 저장되는 것은 24시간 계속 저장되고 있죠. 신장에서 피가 걸러져서 소변은 항상 쫄쫄쫄쫄 흐르고 있고 방광에는 항상 소변이 차고 있는데, 방광은 이제 소리 없이 이제 방광에 소변을 저장해야죠. 양이 찼을 때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일정 양이 차기 전에 신호를 보내는 거, 그것이 바로 저장 증상이고, 24시간 항상 소변은 나오고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저장 증상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내에서 저장 증상, 배뇨 증상의 이제 유병률을 보면요, 저장 증상은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성이 더 많이 나타나는데 65세 이후가 되면서 남성들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자랑 남자랑 비슷해지게 되는 거고요. 네. 배뇨 증상도 이제 남성과 여성이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다가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50대 이후부터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55세 이후부터 남성의 배뇨 증상이 우세하게 증가하는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부 요로 증상은 아까도 이제 하부 요로 증상이 이제 배뇨 증상, 저장 증상, 배뇨 증상 이렇게 각각 구분이 된다고 했는데, 대부분 배뇨 증상, 저장 증상 이렇게 구분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배뇨 증상이 나타나면서 저장 증상이 나타나고, 저장 증상이 있으면서 배뇨 증상도 나타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낸다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민성 방광은 우리가 이제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면은, 복압성 요실금은 약으로 치료한다기보다 이제 수술로 치료하는 질환인데요. 자, 우리가 기침을 하거나 뭐 등산을 한다거나 배에 압력이 올라갈 일이 많죠. 그렇게 배에 압력이 올라갈 때 오줌이 찔끔찔끔 새는 그런 증상을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소변이 마려워서 소변을 잘 못 참고 찔끔거리는 그런 현상을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변이 급한 느낌이 들면서 자주 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요절박 증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실금까지 있는 것을 OAB 외, 요실금이 없는 것을 OAB 드라이라고도 하는데, 이 복압성 요실금도 절박성 요실금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혼합성 요실금이라고 하고, 대부분 혼합성 요실금 환자가 이제 대부분이죠.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분들이 절박성 요실금도 더 심하게 이제 나타납니다. 이 혼합성 요실금부터 요절박이 있는 요 범위까지를 과민성 방광이라고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의 전체 유병률은 12.2%이고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조금 더 많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과민성 방광 증세는 증가하는 경향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 환자에서 과민성 방광의 유병률은 과민성 방광의 유병률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커지고 65세 이상 인구의 약 30%에서 과민성 방광이 이제 존재한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포함한 하부요로 증상의 약물 치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파 차단제입니다.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던 약물의 일종이기도 하고요. 자, 전립선과 방광 경부 부분에 근육을 이완시켜 배뇨 기능을 호전시키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알파 차단제 이 약들은 고혈압 치료제로도 쓰였기 때문에 알파 차단제가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정장애라든지 코막힘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 알파 차단제가 배뇨 증상과 소변의 속도를 개선하고 배뇨 후 잔류량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약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알파 차단제,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하는 목적으로 쓰는 약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고요. 알파 차단제가 이 장기의 어떤 이 알파 차단제의 수용체에 이렇게 결합을 해서 작용을 나타내게 되는데 혈압에 작용하는 그런 알파 차단제의 리셉터는 알파 1B 리셉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에 이제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전립선 비대증이나 이런 하부요로 증상을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은 자, 알파 1A 리셉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알파 1A 리셉터에만 작용하면 이제 배뇨 약제로 더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부분에서는 알파 1B 리셉터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어지러운 증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으킬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방광 경부와 전립선에 알파1 교감신경 수용체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좀 알아보면 자, 이렇게 이 점들을 보시면 파란 점들이 알파1A 리셉터입니다. 방광 경부와 전립선 요도에 아주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알파1B 리셉터는 아주 이제 소량 분포되어 있고 알파1D 리셉터가 방광과 전립선 요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만 보면은 이 알파1B는 혈관에도 분포되어 있다 그랬죠. 알파1A랑 알파1D에 작용하는 약이 배뇨 증상에는 더 좋겠구나. 이제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파 차단제의 약 중에 뭐 테라조신, 독사조신 약제들은 이런 리셉터의 이런 수용체에 비선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탐술로신, 알프조신, 실로도신, 나프타피딜 같은 경우는 알파 1A나 D 리셉터에 선택적으로 좀 작용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은 적지만 뭐 사정장애 같은 부작용이 더 심하다. 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 환자에 맞는 약을 선택해서 이제 의사가 처방을 할 수가 있고 무슨 부작용이 있다 그럼 약을 바꿔서 부작용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약을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입니다. 전립선에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남성 호르몬의 생산을 차단하는 약물입니다. 알파 차단제와는 달리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성록 감퇴, 발기구자, 발기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고 자, 전립선암 검사인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수치가 낮게 측정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쓸 때는 특이항원 검사의 수치가 6개월 이상 썼을 때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전립선암 특이항원 검사의 수치를 조정해서 이제 생각해야 되죠.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의 대표적인 약은 피나스테라이드와 두타스테라이드가 있습니다. 이 약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탈모를 억제하고 이 발모를 유발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탈모약으로도
많이 쓰이는 약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방광에 작용하는 약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방광에 작용하는 약재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율신경계인 교감신경과 두교감신경을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며 방광을 이완하는 효과가 있고, 방광이 이완이 돼야 소변이 자연스럽게 저장이 되겠죠. 교감신경에 작용하는 약재, 베타3 작용제에 미라베그론이라는 약이 있고 방광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방광을 수축시켜서 방광을 짜줘서 소변을 고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교감신경을 그럼 차단하면은 반대로 방광이 이완되고 소변이 잘 저장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부교감신경을 차단하는 항무스카린 제제, 톨테로딘, 트로스피움, 솔리페나신, 페소테로딘, 다리페나신 같은 약들이 부교감신경을 차단해서 방광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들을 그냥 방광 안정제다. 근데 방광 안정제에는 베타3 작용제인 미라베그론과 항무스카린 제제인 이런 약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방광과 전립선에 작용하는 약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한 장의 이제 슬라이드로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하는 약, 알파 차단제, 방광의 경부와 전립선 요도를 이완시켜서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한다 말씀드렸죠.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제,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가 남성 호르몬의 활성형으로 변하는 과정을 차단해서 전립선 크기를 감소시키는 약이고, 항무스카린 제제와 베타3 교감신경 작용제가 방광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방광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고 있는 PD5 이니비터 억제제, PD5 비아그라 같은 약들이죠. 이런 약들이 골반의 혈관을 증가시키고 방광 경부와 전립선 요도를 이완시켜서 이런 약제의 작용 시간이 길고 저용량으로 써서 이 배뇨 약제랑 발기부전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약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약제들이 배뇨장에 일단 메인으로 쓰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간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뇨, 밤에 자다가 소변복으로 일어나면 제일 짜증나고 제일 불편하고 수면이 부족해서 굉장히 피곤하게 됩니다. 사실 잠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고 숙면이란 게 중요한 게 우리가 잠을 하루 이틀만 못 자도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을 자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 야간뇨라는 게 배뇨 증상 중에서도 가장 불편한 그런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간뇨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 야간에 소변 생산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노화 때문에도 올 수가 있고 심폐기능이 저하되면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젊었을 때는 맥주 한 잔 먹고 자도 밤에 안 일어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보고 이럴 수가 있었죠. 몸이 그만큼 저장 능력이 좋아서 이제 그런 수가 있는데, 이게 노화에 의해서 심폐기능이 저하면은 밤에 소변이라든지 물을 많이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자꾸 이제 소변을 만든단 말이죠. 소변량도 증가되고, 그래서 심폐기능을 끌어올리고 근력도 키우고 운동을 하고 즐겁게 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이 야간뇨에 있어서요. 두 번째, 방광이 예민하지 않아야 되는데 밤에 또 조용하고 이렇게 자려고 그러면 잠도 잘 안 오고 방광이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더 야간뇨가 있을 수가 있고요. 왜 조물주가 이렇게 나이가 들으면 이렇게 수면이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어르신들 이제 이게 잠이 잘 안 오고 또 새벽에 일찍 깨고 이런 경우가 많죠. 불면증도 있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야간뇨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에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야간뇨는 종합적으로 해서 그 횟수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야간뇨의 원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심폐기능 저하가 있거나 또 고혈압을 잡느라고 이제 이뇨제를 쓰는 것도 원인이 되고요. 식습관, 음주습관, 뭐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수분 섭취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전립선 비대, 뭐 과민성 간광, 뭐 신장 질환, 요궁증, 뭐 당뇨, 뭐 호르몬의 변화, 그 다음에 수면 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 생각하고 조절을 해야 되고요. 자, 데스모프레신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네, 야간뇨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이죠. 밤에 소변을 안 만들게 이 약을 쓰면은 야간뇨는 바로 한두 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고 가끔 가다가 이 약을 드시다가 이제 뭐 실신을 한다든지 이 저나트륨 혈증에 의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쓰지 않고 이제 상태를 보고 이제 이 약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비뇨기계에 작용하는 다양한 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부유로 증상이라든지 이런 배뇨 증상이 아주 이제 복잡 미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의사의 이제 노하우는 이러한 다양한 증상에 작용하는 약제들을 적절하게 또 그 약제의 특성과 환자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조합해서 증상을 호전시켜 드리는 것이 의사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에 맞는 약을 선택을 했지만 약이 좀 맞지 않을 때는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약을 좀 조정해서 환자의 증상에 맞는 약제를 고려해서 불편함을 다 해소는 못 해드리더라도 편하게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변을 편하게 봐야 즐겁게 살 수 있게 되겠죠. 지금까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건강 생활에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워풀하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한번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파워풀 라이프. 감사합니다.